우리가 아까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실내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 이거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했느냐 판례가 아니라고 했느냐 이거 잘 물어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 52쪽에 거기 또 봅시다. 52쪽에 좀 빠른 속도로 봅시다. 거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5번 15번 부진장 잘 나옵니다. 자 거기에 첫째 줄에 굵은 곳이 뭐야?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조치를 해줬다. 행정기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정 통보한 조치 속에 그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예정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해 오면 그것도 허가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그 밑에 줄 15번의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속에 그 사업 부지인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해 오면 승인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래 거로 나오기도 하고 위에 거로 나오기도 하고 취지는 거의 같아. 근데 굉장히 잘 나와. 이 말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그 5번의 아래쪽 거를 내가 설명을 해볼게. 5번에 이제 판례가 2개 들어있는 거지. 응? 아래쪽 걸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나라 법에 보면 폐기물 뭐 무슨 처리 뭐 관련 법률이 있어.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싶어해. 그 이 사람이 이제 요거를 갖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 행정기관에. 근데 누가 허가를 내자면 환경부 장관이 허가를 내준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법에 보면 사업 계획서를 먼저 내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이러이러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어디에 있는 땅에다가 어떤 종류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 환경부 장관에게. 그랬더니 환경부 장관이 검토한 뒤 환경부 장관이 뭐 했냐면 아직 정식 허가 내준 건 아니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당신이 하려는 사업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적정 통보해 준다 그래. 만약에 문제 있다 그러면 부적정 통보란 걸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 환경부 장관이 당신이 하려는 사업 계획 적정합니다.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 조치를 했어. 그러면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돼.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받기 전에 이 적정 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다음에 허가해달라고 신청. 응? 환경부장이. 그 다음에 그러면 검토해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상대방 국민이 하려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준 거야. 당신이 하려는 사업 내용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사람이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했는지를 검토한 뒤 시설 설치됐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단계냐면 요 단계까지 온 거야. 어떤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를 해줬어.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땅이 여기야. 이 A 땅. 응? 이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땅이 뭐로 지정이 돼 있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자연 보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이렇게 무슨 용도 지역 지구라 그래서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이 자기 A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하고 싶다. 계획서를 냈어. 근데 환경부 장관은 괜찮아 하고 적정 통보 내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 계획은 적정하다고 통보가 나왔으니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잖아.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법이 요구하는. 근데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자연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땅에는
시설 설치를 못해요. 응? 그러니까 나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자연 보전 지역 이거를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이거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 권한이냐?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야. 권한이 달라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애초부터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해놓고 국토부 장관이 변경을 해줘야 돼. 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저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거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으니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한 거야. 나 시설 설치해서 허가를 받게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그런 용도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거야. 국토부 장관에게.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뭐해? 안 돼.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이야. 거기는 시설 설치 안 돼. 이거 거부한 거야. 거부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는 저 땅에다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해도 된다고 맞으면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은 건데, 그래서 시설 설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권한자인 국토부 장관은 안 돼 하고 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시설 설치를 할 수 없게 되고 거부로 인해서 시설 설치를 할 수 없게 되고 최종 허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싸운 거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아니 환경부 장관은 적정 통보를 해줬는데 이걸 거부하면 나는 시설 설치를 못하게 되고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거부 조치 실내보호 위반이다.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래? 이거는 환경부 장관이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적정 통보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 이 법이 정한 요건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거 뭐 전국의 땅들을 뭐 무슨 용도 지역 무슨 구역 이거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또 하는 거고 권한자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해 준 것만으로는 이거를 시설체가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공적 견해 표명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거부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의 적정 통보는 여기서는 그 토지 형질 변경, 이거 용도 지역 변경해 준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 1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 보세요. 자, 18번을 보면, 자, 이게 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어디 지역을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 건물 여기 뭐 몇 채를 헐고 여기 대규모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땅 가치가 올라가고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개발 이익이라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지고 그 거둔 돈으로 환경 개선에도 쓰고 교통 개선에도 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하면 개발업자한테 그 이익금을 징수를 하는데, 자, 여기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내줬대. 그러면 뭐냐면, 여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민원 예비 사업이라고 하잖아. 민원 예비 심사, 그죠? 그러니까 아직 정식 허가 신청해서 정식 허가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이게 허용될 수 있는지 미리 좀 검토 좀 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민원 예비 심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최종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잖아, 경제적 피해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허용될지 의견을 달라. 이게 이제
그걸 청구하는 게 민원 예비 심사라는 단계야. 응?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에다가 민원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들 의견으로 저촉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자. 저촉 사항이 없다는 거는 당신이 하려는 개발 사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겠지? 그럼 개발을 마쳤어요. 이 업자가 이제 허가를 받아 개발을 마쳐두고, 그러니까 뭐가 부과됐어? 개발 부담금이 부과됐거든? 그랬더니 아니 저촉 사항 없음이라고 하는데 왜 개발 부담금 부과냐? 그거는 그 개발 그 법이 정한 개발 부담금까지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아니었다는 거야. 응? 당신이 하려는 개발 사업이 법에 저촉되는 게 없으니까 가능합니다라는 것뿐이지,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부과한 조치가 신뢰보호 위반은 아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나왔는데 20번 판례. 20번 판례는 자, 첫째 끝에 세무서장이 어떻게 돼? 응? 그 공란으로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줬대. 응? 그러니까 이걸 조금 뭐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보면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자기 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은행에 이제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야. 근데 은행이 뭘 요구해?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게 있는지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야. 대출 받기 위해서. 왜냐면 만약에 건물을 담보로 은행이 잡았더라도 경매로 이 사람이 이제 빚을 안 갚으면 경매를 할 거 아니야. 경매를 해서 팔고 나면 누가 먼저 손 벌려? 국가가 세금 거둘 게 있다. 먼저 와서 거기 경매 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빼가요. 1순위야 1순위. 세금이 최우선이야. 그 은행은 뭐야? 담보로 못 모르고 잡았다가 경매로 넘겨서 딱 했는데 세금을 다 떼가 버리면, 그죠? 꽉 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 증명서를 떼오라 그래. 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납세 증명서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 세금 안 낸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세무서장이 어떻게 했어? 세금 안 낸 거 그 기재하는 난에 거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 내준 거야. 납세 증명서. 그러면 은행이 그 서류 받아보고 뭐라고 판단한 거야? 이 사람은 세금 안 내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놈이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넘겼어. 그랬더니 국가에서 우리 세금 못 받은 거 있어. 거기서 경매 대금에서 우리 세금 먼저 떼가야 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잡는 거지. 은행 측에서 아니 세무서장이 납세 증명서 발급해 준 거에 아무것도 세금 안 낸 거 없고 빈칸이잖냐. 없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고 건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줬는데 이제 와서 떼간다는 게 말이 되냐 했는데 뭐래? 판결문은 세무서장이 설령 그걸 빈칸으로 해서 공란으로 해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그래도 국가가 경매 대금에서 세금 징수할 권한까지 걷어갈 권한까지 포기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20번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21번, 22번. 자, 거기서 21, 22, 23, 24 이렇게 4개. 자, 21번 판례는 아마 이런 걸 거야. 거기 보니까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있지?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이런 걸 거야. 또 조금 단순한 각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온다. 이 외국인 관광객 오면 주로 어디 가야 돼? 비싼 호텔 가야 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 막 모텔들은 숙박업소 모텔들은 엄청 많아. 근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만한 그런 숙소는 없어. 숙박업소는 별로. 그래서 정부에서 그 기존의 무슨 여관이나 모텔인데 이게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지원을 해주나 봐.
자금 지원을 좀 해주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걸 그런 특별법이 진행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 지원금 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나 봐. 그런데 아마 어떤 숙박업소 주인이 자기도 그렇게 바꾸고 전환을 하고 싶은데 이 자기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시용 그걸 물어봤나 봐.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도 이게 그 법이 이 사람이 적용받는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해. 그래서 뭐였대? 문화부 장관한테 공문을 보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물어봤어. 질문했더니 장관이 뭐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보낸 거지, 회신. 근데 그렇게 됐고 그러면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갖고 이제 그 밑에 공무원들이 그 숙박업소 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건 없어 아직. 근데 아마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공문이 장관으로부터 왔다는 걸 숙박업소 주인이 들었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여기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장관 사이에만 뭔가 이렇게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공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그 숙박업소 주인 개인한테는 아직 공적으로 뭔가 통보된 게 없어요. 그지? 그냥 뭐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는 있다 할지라도 그거가 이제 문제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거기 21번 보면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회신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걸 담당 공무원이 이게 공문서로 정식으로 당신의 뭐 하려는 거는 이렇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공식적으로 통보해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회신만 갖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상대방 그 업자한테 어떤 된다 안 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응?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22번은 이제 거기에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어. 자, 한번 이거 질문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다. 보통 만든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뭐 상임위도 거치고 국회 전체 의원 회의, 본회의라고 그래. 국회의원 전부 모인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잖아. 그러면 통과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럼 국회에서 통과만 된 거고 최종적으로 국민한테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의장이 이런 법 통과됐다고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대통령한테 이송. 대통령이 사인하고 소위 공포,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벌써 2번인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국회에서 무슨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냈어.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되돌아갔잖아 국회로. 그러고서는 뭐 국회에서 재논의를 안 할 수도 있고 표결을 했는데 그때는 또 뭐 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다시 통과되려면 재의결 되려면 그게 안 돼갖고 이제 무산된 일이 있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아주 극한 대립이야. 응?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고, 응? 그 국민의힘은 과반이 안 되니까 무슨 법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반대도 못해. 그러니까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까 만들고 싶은 법을 통과시켜버려. 근데 넘기면 대통령이 거부.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의논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만 하면서 그지같이 국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응?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금 목숨들 걸고 있는 거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든 국회 과반수를 의석을 확보하려고 길을 쓸 것이고, 응? 야당은 또 그걸 막으려고 엄청 애를 쓸 것이고, 응? 내년 총선이 아마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름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응? 근데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이 봐요. 아마 한국사에서 배우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인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국회에서 그 학살된 양민들 그 위령 세우고 뭐 등등
그런 내용의 위로하는 그런 법률을 이제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국회에 통과시켰어.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어. 응? 그러니까 그 양민학살 사건의 뭐 유족이라든지 피해자 등이 이제 자기들 그 위령탑도 세워주고 뭐 보상 조치도 해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어. 응? 그랬다가 대통령이 거부로 인해서 그냥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 응? 이러니까 반발.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거기 뜻이 뭐야? 아무리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그죠? 그래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심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됐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대통령한테 보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거든. 그게 아직 안 된 이상은 국가가 그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또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래서 아직은 신뢰를 줄 만한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응? 알아두고요. 결국 법률로 확정이 돼야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3번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좀 의외죠. 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상 아니야. 나 이 판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인터넷 세상인데 예를 들어 세무서에 직접 안 가고 국세청에 직접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있잖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뭐뭐뭐 질문했어. 내가 저 할아버지한테 뭐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올렸어. 근데 거기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답변 왔어. 그다 가만히 있었어, 안 내고. 근데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질문했더니 그 답변이 그렇게 와가지고 안 했다. 이 세금 부과 신뢰보호 위반이다. 그랬는데 판례 뭐래? 아니 거기 국세청 인터넷 종합상담센터 여기에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 다른 거 있잖아. 그 답변은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아까 병무청 그 사건처럼 그냥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행위에 안내해 준 데 불과하대. 인터넷 세상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지, 그지?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냥 이거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담 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 응?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납득할 수 있어? 나도 납득을 못해. 이런 이유가 그게 답변다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거야. 응?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 거야. 그럼 거기에 답변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 생각대로 답변 달 게 아니라 질문 올라오면 담당 부서한테 연락을 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달든가. 응? 상담 직원이 지멋대로 답변 달 게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당연히 국민들은 인터넷 거기다가 질문하고 그래서 답변하면 그거 믿고 따르지. 너 현실을 무시하는 판례 같아. 응? 그냥 상담 직원의 안내에 불과. 상담에 안내에 불과.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죠? 하여튼 비판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24번 판례는 자 거기도 보면 지구단의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행정기관에 개발을 해.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면 이런 거 하지. 여기는 거주 지역, 응? 거주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응? 여기는 상가들이 막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여기는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응? 어디를 개발하면 또 거기를 또 쪼개가지고 어디는 위주로 들어서고 어디는 위주로 이런 식으로 다 계획자. 그게 지구단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럼 행정기관이 지구단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요 지역에 주로 뭐 들어서게 한대? 위락, 숙박시설. 응? 사람들 좀 먹고 놀고, 응? 그 다음에 숙박하는 그런 시설들이 주로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을 했나 봐. 응? 그랬더니 고시를 했어.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럼 나도 숙박업 하고 싶다 하고 신청이 들어왔나 봐. 근데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는 게 아니래. 이미 거기 충분히 위락 숙박시설이 다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어느 지역을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숙박시설 건축과 신청만 해오면 다 해준다는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제 누구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거에 대해서 실내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한 거지. 그 근거는 여기 판매 위락 숙박시설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그걸 내세웠지만 그 지정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 건 아니다. 응? 이런 취지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좀 읽고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서 좀 이제 다 비교적 최근 것들인데 마지막 마지막도 안 해도 되겠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공적 견해평 요구. 그리고 아까 잠깐 건너왔던 부분이 있어. 어디냐면 49쪽으로 잠깐 가보세요. 자, 49쪽에 보면 그 중간에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행정관행 해가지고 비과세 관행의 그 제목을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이라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어 알지? 비과세 관행이 뭐야? 행정이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관행이 쌓였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 국민 뭐라고 믿어? 세금 부과 안 될 거다. 근데 느닷없이 세금 부과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공적 견해 표명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나와 있어. 그래서 자 1번, 2번 속에 다 같은 얘기인데 1번에 뭐 들어있어요? 자 첫째 끝에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으로 치면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왔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응? 관행이 존재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넷째 줄, 행정청이 세금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어떤 묵시적인 의사가 있고, 응?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응? 자, 여기까지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 쪼개보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세금이든 아니면 어떤 업자가 법을 위반했는데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오랫동안 내버려둬. 그러면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걸쳐 세금으로 치면 몇 차례 수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안 해온 사실 객관적 사실로서의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착오로 모르고 있었다면 안 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공적 목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럴 만한 추정되는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다시 2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 2번도 그 세금 나왔지? 응?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그리고 2번은 아까도 한 것 같다. 그죠? 2번에 지난번에 같아요.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착오가 있었지?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를 결정을 했으나 그 후 세금에 탈루 내지 오류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는 조사하여 다시 부과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뒤로 갑시다. 이번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 자, 55쪽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어떻게 써야 돼요?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한 것에 대해서 뭐 써야 돼?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써야 됩니다. 이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고로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억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상대방한테 소극적인 부정. 셋째 줄 끝에 적극적 부정. 그 다음에 뭐야? 넷째 줄 끝에 나중에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변경될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이건 신뢰보호 못 받는 거다. 응? 여기서 두 번째 끝에 소극적 부정, 셋째 끝에 적극적 부정은 내가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 부정은 뭐야? 막 행정기관에 허위 신청하고 막 이런 거지. 속이고. 응? 근데 소극적 부정은 이런 거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뭔가 하는 조치가 위법인 걸 알고 있는데 모른 체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 있잖아. 응? 그렇지? 내가 늘 쓰는 예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밤에 택시를 타고 5,000원짜리를 냈는데 택시기사가 약간 어두우니까 5만 원짜리를 착각하고 4만 5천 원을 거슬러줘. 그지?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근데 나 모른 체 하고 그냥 4만 5천 원 들고 내렸어. 이런 게 소극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적극적 부정은 내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고, 응? 소극적 부정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눈 감는 거지. 그지? 그게 다 본인에게 귀책 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소극적 부정이 됐든 적극적 부정이 됐든. 그래서 예전에 시험이 상대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린 말이야. 응? 소극적 부정도 귀책 사유로 인정. 그 다음에 니은번 매우 중요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 본인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대신에 행정기관에 뭐 신청해달라고 위임한 사람 있지? 응?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뭐 신청 좀 해줘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본인 잘못과 똑같이 다루는 거야. 응? 그래서 니은번도 중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부터 신청하는 것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니은 중요. 그 다음에 디귿도 중요하네. 우리 영법재판소는 자 법률이 개정됐을 때, 자 여러분 법률이 개정되면 응? 개정되기 전에 예전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 불리한 내용으로 법 바뀌면 예전 법 믿고 예전 법대로 될 거라고 믿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법을 갑자기 변경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응?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이런 법률 개정과 신뢰 관련해서 자 첫째 끝에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어떤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자 그 밑줄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거 요거 밑줄.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한 거야.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랬다면 국가가 더더욱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돼. 응? 그 유도한 기존의 법률을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걸 더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함부로 법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더 보호해줄 신뢰 가치가 있다. 응? 네, 그게 포인트.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판례입니다. 자, 판례 1번 뭐라고 나왔어? 자, 행정청에 공적 견해 표명 있었어도 상대방이 신뢰를 했더라도 신뢰한데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귀책 사유란 뭐래? 귀책 사유란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 국민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가 거짓이란 말이야. 기타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 이게 적극적 부정이야. 그죠? 또는 그러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하는 행위가 하자가 있어요. 셋째 줄. 하자. 이거 위법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대. 그것도 귀책 사유에 해당된대. 응? 그리고 넷째 줄, 두 번째 논점. 상대방 국민에게 신뢰 보호받을 수 없는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 진다.
건물 짓는데 다 누구한테 맡겼어? 건축 허가 받는 것부터 해서 건축 설계하고 건물 짓는 거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건축 허가 내 이름으로 받아주는 거 다 돈 주고 누구한테 맡겼어? 건축사한테 다 맡겼어. 근데 건축사가 잘못해가지고 법에 어긋나게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건축 허가는 나왔어.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축 설계였다 이래가지고 건축 허가가 취소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은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건축사가 잘못한 거지 나 잘못 아니다. 건축 허가는 내 앞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건축사가 잘못해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허가가 된 거니까 내 잘못 아니까 허가 취소한 거는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까 말했던 논리가 뭐야?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하는 거 대신하는 건축사 다 포함해서 본인 잘못으로 다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보호 위반 아니다 결론이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거만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라고 본 경우 이렇게 있죠. 다음 페이지. 자, 56쪽에 보호 가치 없는 신뢰를 본 경우 1번 대표적인 겁니다. 1번 보면 뭐 보면 딱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응? 첫째 끝에 보면 이를 갖춘 양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지? 응? 그게 거짓 신청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 가스 충전소 설치허가 받는데 그 100m 이내 인근 건물주들 동의서를 다 받아와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지가 막 위조했나 봐. 위조해서 내가지고 허가가 나왔나 봐. 근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제 위법하고 요건 먹었던 행정위원 허가를 취소하잖아. 이거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가 거짓 신청을 했잖아. 찍소리 못 하는 거야. 신뢰보호 주장 못 해요. 귀책서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의 신뢰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허가 취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응? 1번.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 2번은 첫째 줄. 교통사고 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났대. 야.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개인택시 기사. 응? 그것도 사람 죽는 교통사고 났나 봐. 그러면 대략 이제 개인택시 면허 받아서 이제 영업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뭐 사람 죽는 사고 내고 이러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법에. 그러면 이 택시 기사는 이제 사람 죽는 사고 내고 하여튼 중대한 교통사고 내고 뭐 벌금 같은 거 냈을 거고 개인택시 면허가 또 취소될 거였는데 안 되고 있다가 1년 10개월 지나서야 뒤늦게 이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조치가 나오니까 자기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개인택시 면허에서는 그냥 벌금 낸 걸로 다 끝난 줄 알았다. 응? 이제 와서 1년 10개월 개인택시 면허 취소하려면 그때 당시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했어야지 왜 1년 10개월이나 내버려 두고 있다 이제 와서 취소하냐. 이제 신뢰보호 위반 내세웠지만 판례는 뭐래? 개인택시 기사로서는 법 내용을 개인택시 관련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다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좀 넘어가도 되겠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1번, 2번.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58쪽에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익의 보호 가치에 아까 읽었던 거 거기 밑줄 친 데 보면은 국가가 이제 법률을 개정한단 말이야. 그때 법률 개정할 때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법을 믿고 따랐다라는 이유로 이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건 특히 그 국가가 그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일 때 특히 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 아까. 응?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 거기 보면 그냥 국민이
국가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어떤 반사적 효과로서의 어떤 이익 본 거는 그거는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고, 국가에서 일정 방향 유인된 게 특별히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 아까 그런 말 했지. 신뢰보호는 상대방이 행정기관의 말과 행동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다, 이거 갖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큰 논점은 없고요. 자, 기획범, 일정한 처리,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셋째 줄,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단순한 믿음, 정신적 믿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요게 핵심이야. 셋째 줄, 선행 조치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 자체를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해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서 네 번째는 별 논점은 아닌데,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게 뭐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어야 돼?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현 내지 선행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그걸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원인 결과 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럼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를 믿고 따랐는데 행정기관이 나중에 자기가 한 선행 조치와 반대되는, 예를 들면 허가해준다고 했다가 허가 거부한다든지, 그지? 세금 면제되는 걸 아는데 세금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반대되는 조치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권리익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 아까 판례 얘기한 거 다시 나눠 쓴 거지? 상대방의 신뢰, 나머지 요건 충족돼서 상대방의 신뢰 보호에 필요가 있더라도 애초에 행정기관이 한 선행 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공익이나 다른 국민들의 삼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뢰보호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판례 중에 1번 판례, 1번 중시. 자, 1번은 개인 택시 면허를, 이거 지난번에 한 것도 같긴 한데, 이거 설명했던 것 같아. 개인 택시 면허 받는데, 과거에는 뭐, 무사고 경력 5년이면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 5년을 열심히 충족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바로 전에 바뀌어가지고, 무사고 경력 10년이 바뀌었다. 그 면허 못 거부됐다. 그죠? 이거 얘기했었지? 그래서 1번은 생략하도록 하세요. 근데 1번은 공부해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2번, 3번. 비슷한 취지니까 2번, 3번 묶어서 보세요. 2번, 3번. 그래서 2번에 보면 3번도 한려해상 국립공원, 3번은 북한산 국립공원. 그래서 뭐 토속 채취 허가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거야. 거기서 돌 캐고 하는 거 토속 채취 허가 가능할 겁니다라고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준비했다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지구내고 거기에 막 돌 캐고 이러면 인근에 풍치, 환경 이런 거 침해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뒤늦게 거부했다는 거야. 상대방으로서는 열받지. 생각해봐.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그지? 그럼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처음에는 가능할 겁니다 해가지고 돈 막 투자해서 준비하고 신청하니까 그때 가서는 뭐 공익 때문에 안 됩니다. 거부. 싸웠어. 신뢰보호 위반이다 하고 소송으로 싸웠는데, 결국 뭐야? 행정기관이 애초에 한 소액유진의 공적 견해 표명과 다르게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같은 취지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3번. 그 다음에 4번도 공부해야 되겠다. 4번. 자, 4번은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한다. 자, 이것도 일종의 학생들에게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 개정과 관련된 거야. 학칙. 자,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해보자. 대학이 성적이 불량한 사람 징계 처분으로서 이제 뭐하지? 학사 경고 뭐 이게 제적 퇴학시키잖아. 응? 그러면 징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있고 난 후 징계 요건을 완화. 그러니까 보다
저 징계 요건을 완화하니까 학교 측에서 징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거예요. 학칙을.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고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징계를 했대. 응? 이렇게 한 거라면 얘는 이른바 뭐 뒤에 공부할 건데 부진정 소급표에 관한 것으로서 개정되기 전에 학칙이 존속될 거라는 학생의 신뢰 보호 필요성하고 대학 당국의 개정된 학칙을 적용해야 될 그런 어떤 공익 목적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대학 당국의 공익 목적 달성의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해서 제적을 시켰더라도 유보율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저기 걸려 있는 판례.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개정된 학칙에 예전의 학칙을 보면 대학의 학점 기준으로 뭐 2.0 성적이 2.0 미만이면 제적 이렇게 돼 있었어. 2.0 학점이 2.0 미만이면 제적시킨다. 근데 자 어떤 학생이 이번 학기는 수강 신청했는데 열심히 공부할 생각 없어. 이번 학기 좀 놀아야지. 응? 그냥 저 제적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이렇게 맘먹었다고 치자. 그래갖고 이 학생 총 몇 점 맞았냐면 2.3 맞았어. 응? 평점 2.3. 자기는 제적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지. 2.0 넘었으니까. 근데 학기 중에 학칙이 개정돼 있었던 거야. 응? 그래갖고 뭐래? 학점이 2.5 넘지 않으면 제적시키는 걸로. 응? 그래갖고 이 학생은 개정된 학칙에,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학칙이 개정돼서 개정된 학칙에 따라 2.5를 못 넘었잖아. 제적을 당한 거야. 그래도 이 학생이 반박. 아니 학칙을 학기 중에 바꿔갖고 바로 시행하는 게 어딨냐? 응?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하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든가. 응? 근데 학기 중간에 학칙을 개정해서 개정된 학칙을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한 건 신뢰보호 위반 내소였지만 예, 물론 학생한테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개정된 학칙을 학기 중에 개정해서 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대학 당국의 공익 목적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국립대학의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이 제적당해가지고 소송한 사건이었어. 응?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밑에 반대로 국민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더 공익보다 크다. 1번 알아둬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1, 2, 3, 4, 4개 공부해야 돼요. 1번은 자 이거는 개인 택시 그건 아니고 일단 영업용 택시기사야. 어떤 영업용 택시기사가 이 사람 뭐 위반했고 운전면허 정지받았나 봐. 뭐 3개월 면허정지 그러면 3개월 동안 운전 못하는데 이 면허정지 기간 동안에 또 몰래 또 운전하다 또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취소가 돼요. 응? 무면 운전을 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 무면 운전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벌금 같은 거 벌금형 받았어. 벌금 납부했어. 그거는 이제 그거고 별도로 이제 이 사람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했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 또 행정적으로 면허 취소치가 내려져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 면허 취소치 안 내렸어요. 행정기관이 얼마 동안 3년이 넘도록. 응? 그러면 이 택시기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하다 적발돼서 벌금형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로 다 이제 처벌 끝난 거로 알고 더 이상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뒤늦게 3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면허 취소하는 건 신뢰를 깨뜨린 거다. 소송했는데 이겼지. 응?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면허를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별로 안 크대요. 운전자가 있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응?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대순진리의 사건이 있지? 응? 대순진리의 사건. 이거 얘기했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폐기물 처리요. 첫째 끝에 적정 통보. 이것도 아까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 이 사람 환경부 장관한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를 해줬고
이건 뭐 다른 국토부 장관의 뭐 별도의 용도 변경 허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적정통 받았으니까 뭐만 하면 되지.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 후 환경부 장관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뭐래? 뒤늦게 이거 폐기물 처리 사업 여기다 허가를 내주면 청소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청소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등등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대.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미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그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많이 허가를 받은 같은 구역에 업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면 애초에 저 사업 계획서 냈을 때부터 다 예상되는 거니까 그때 거부를 했어야지. 그 투자하지 않도록. 그때는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를 해줘 놓고는, 그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 설치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신청하니까 이거 다소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서 효율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거. 이거는 상대방 엿먹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응? 위법. 네, 인정된 거. 그 다음에 4번. 4번은 자 원래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근데 음주 수치가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0.008%를 넘는 거야. 음주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럼 면허 취소 기준이야. 이 사람 면허 취소 대상자로 원래 분류가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전산 착오가 있어갖고 입력을 잘못해서 면허 정지 대상자로 입력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예를 들면 인천 사람이야. 인천 사람인데 저기 어디 통영에 놀러 갔어. 예를 들어. 그래서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다가 걸린 거야. 그러면 그 통영의 경찰관이 적발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 인천 사니까 인천에 있는 그 지방청 경찰서로 통보를 해줘요. 거주지. 응? 거주지. 그래서 이미 통보는 갔어. 이 사람 음주운전했고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걸 왔다 하고 통보가 갔어. 인천으로. 그런데 거기 자체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전산 착오가 있어갖고 면허 정지 대상자로 또 잘못 분류를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 원래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적발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 등이 사무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사. 응?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게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먼저 내려졌어요. 응? 그런 뒤에 그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는 또 통보가 갔으니까 뒤늦게 이 사람한테 뭐가 나왔어? 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또 내려진 거야. 응? 상대방 반발한 거지. 나는 앞선 면허 정지로 모든 처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왜 다시 면허 취소냐? 신뢰보호위반을 싸웠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뭐래? 보다 무거운 다음 페이지 61쪽 맨 위에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를 시키기 위해 이미 행해진 가벼운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것은 앞선 선행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람은 면허 정지로 끝나게 된 거지. 응? 면허 취소한 건 위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돼. 4번. 그 다음에요 5번은 넘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실내번지 조금 남았는데 거기까지 잠깐 쉬고 이제 주된 건 다 끝났어. 응? 이제 한계 간간단 실권의 법리까지 몇 개 하고.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고 밥 먹읍시다. 응?